NMP6 오늘도 NMP6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NMP6 뉴스 2023년 회계연도가 한 달 뒤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이 오늘 의회에 임시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7월 들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3% 상승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대금이나 자동차 대출 연체가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향후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 중에 또 갑자기 말을 멈추면서 얼음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편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미국 내에선 고령을 이유로 재선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되기 전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3월 4일 시작하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조지아주에서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 한 혐의와 관련된 13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다음 주 풀턴 카운티 법정에 출두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키로 한 배터리 생산 시설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조지아주 주지사실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수요일 빠른 열차의 속도로 플로리다로 돌진해 나무를 반으로 쪼개고 호텔 지붕을 뜯어내고 도로에 물이 차오르게 해 자동차를 보트로 뒤바꾼 뒤에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휩쓸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큰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라바마 도서관 협회는 주 전역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가 포함됐거나 LGBTQ 문제를 다루는 미성년자를 위한 책을 도서관에서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려는 노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도서관 협회가 같은 입장인데요.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NMP6 뉴스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미신 화장품 대박 세일! 각종 스킨케어 세트 할인은 기본. 한 스킨 클렌징 밤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디페어 마이크로 매직 패치 대박 세일! 다양한 신상 제품들도 있습니다. JM 솔루션 마스크팩, 꽃을 든 남자 프레쉬 밀크 바디 로션, 콜라겐 발 멀티 쿠션, AD 글로우 립밤, 남성 휴어 스킨 로션 세트, 닥터 그루트 샴푸 하나 사면 트리트먼트는 공짜. 비욘드 바디 세트, 샴푸용 쉬운 염색약도 할인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임시 예산을 처리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화당의 지금 하원 의장이죠.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임시로 시간을 내주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이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풀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의 프리덤 코커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하려면 하라고 그래라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예산 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원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백악관이 내놓은 예산안,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 예산안이 보통 차이가 많지 않으면 빨리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상당한 토론과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하지만 이 시간이 충분히 지금 있겠느냐? 당장 9월 말까지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 말일이 되면은 모든 예산이 다 끝나게 되고 이제 10월 1일부터는 새로운 2024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으로 이제 연방정부 자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10월 1일 전에 이것이 합의가 끝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과거에도 보면은 CR이라고 해가지고요. 임시 예산안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자 그러면은 지속 예산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CR이 이제 컨티뉴스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계속 그 기준으로 집행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이제 소급 적용해가지고 다시 2024년 예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통 하게 되면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까지,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런 임시 예산안을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토론을 벌여서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도 사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근래 들어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악관과 연방 하원 의장은 지금 합의를 볼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백악관 쪽에서 지금 또 이상한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임시 예산안 처리를 요청을 하면서요.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14억 달러를 추가해달라. 난민 프로그램이라는 건 지금 국경 넘어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19억 달러를 추가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두 가지 전부 다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요구사항들입니다. 일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화당 쪽의 의견은 뭐냐면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아무나 그냥 개나 소나 다 돈 없다고 다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갔다가는 이것은 말조다.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업학교를 다닌다거나 최소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을 한다거나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겠지만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우린 지원해주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공화당 쪽의 의견입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무조건 그냥 수입이 적은 사람은 다 지원해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난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국경을 넘어가지고 오면서 나 그냥 난민이에요. 망명 신청할게요. 라고 무조건 넘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사실은 이게 이민 국적법이 가지고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방식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공화당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민 국적법을 고치기까지는 그것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걸 고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마구 돈을 쓸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원하는 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난민 프로그램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도와주는 게 또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은 보면 마약 카르텔들, 인신매매 카르텔들이 지금 국경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장을 하고 나 지금 망명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발본색원해서 추방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민주당이나 백악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견 차이가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비해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역시 바이든이 지금 꼼수를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진통이 상당히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심지어는 지금 공화당 강경파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래프 노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더 힐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백악관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과 합의한 것을 앞으로 뭐 몇 년 동안은 1% 이상 예산을 늘리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셧다운, 연방정부가 문 닫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백악관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밥 굿 하원 의원 같은 경우, 버지니아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밥 굿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되더라도 85%가량의 정부 업무는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이 지출 삭감과 미국인의 해로운 정책을 종식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지렛대라면, 그러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 셧다운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이 민주당이나 급진 좌파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게 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밀어붙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셧다운도 불사하겠다. 이것이 지금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이야기이다. 프리덤 코커스는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으로 아주 유명하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5, 60명 정도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덤 코커스에서 지난 21일, 그러니까 열흘 전에 이런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 시절 부풀린 예산을 지속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할 것이다. 코비드 19 때, 그러니까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지출들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규모의 예산 집행을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국경보안법 하원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아직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국경보안법은 국경을 튼튼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많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라 라는 겁니다. 상원에서 통과시켜줘라. 대통령 서명해라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법무부의 정치화 제한. 법무부를 무기화해서 정치 무기화해서 지금 민주당이 공화당 선거 후보자들을 지금 추적하고 뒤쫓고 기소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금지해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학부모들까지도 뭐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해가지고 잡아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 이거 전부 다 정치화된 움직임들은 전부 다 멈춰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방부 내에서 있는 이른바 진보적인 워키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국방부 내부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인데요. 낙태를 하기 위해서 뭐 타주에 낙태를 허용해주는 주로 이 군인이 여행을 한다. 그러면 그 경비를 대주겠다. 이런 것들은 국방부에선 절대 필요하지도 않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정책들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안에 보면은 포용 사무실, DEI라고 하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오피스를 전용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오피스를 만들어 가지고 군대 내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감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급진 좌파들에 의한 좌파 이념에 따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우파 쪽 사람들, 보수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군인들 가족들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책이다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지금 국방부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멈춰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전부 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서는 그러면은 백악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산안들을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성명을 좀 내놓은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맥카티 하원 의장은 지난 27일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은 일단 해줘야 된다. CR, 그러니까 임시 예산안을 일단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의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연방 직원들이니까. 의회 직원들이 일을 해야, 그래야 의원들이 뭐 조사관을 일을 시켜서 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탄핵 조사, 탄핵 결의안을 하기 위한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임시 예산안은 일단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라는 게 이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의 생각입니다. 강경파의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절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다 반대하더라도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 좀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이 다 같이 투표를 해주면 결국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될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의회 관련 소식, 뭐 천상 9월 중순이나 돼야 다시 개원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회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예, 경제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에 지표들이 오늘 좀 발표가 됐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 상승했다라는 거 전년 대비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전월에 비해서는 0.3%도 올라간 것이고요. 전월에도 3% 올라갔었고 그 전에도 보면 3점 몇 퍼센트, 4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죠. 전반적으로 개인 소비지출이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살짝 늘어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지출이 지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줄어드는 지출이 그렇게 바닥을 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더 이상의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지출을 더 이상은 멈출 수는 없는, 더 줄일 수는 없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만큼 맨 상황이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6월에 0.2% 같았지만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은 6월에 3.0이었지만은 3.3%가 됐기 때문에 0.3%가 올랐죠. 상품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 대비 0.5%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연방 상무부에서 보고를 한 건데 이 연방 상무부의 집계를 저희가 100% 믿을 수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어쨌든 하지만 상무부에서 집계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5.2%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서비스 가격은 쭉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5% 올라갔고요. 식료품 가격은 올라갔군요. 에너지 가격은 14.6%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없죠.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을까? 네. 전년 대비라니까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높았던 때랑 비교를 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그러니까 근원 가격 지수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 4.2% 올라갔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로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로 했을 때 4.2%니까요.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치하고 대체로 비슷하게 맞아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6월과 같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소폭 오른 수준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가격 지수가 올랐다라는 것은 좀 저희가 소비자들의 지출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물가 상승률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을 저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실업수당 신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연속 3주째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얼핏 보면은 좋은 이야기이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노동시장이 튼튼한 것이고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연준에서는 또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더 올리게 되면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올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보다 더 힘든 생활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더 이어진다는 건 뭡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깊은 침체가 다가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떨어질 낭떠러지를 지금 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더 깊은 침체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긴장하시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때 그것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볼 때 제대로 해주는 분도 있으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염려돼서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용카드 부채 규모가 사상 첫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부채 규모,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써놓고 크레딧 카드 써놓고 돈을 못 갚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인건비가 오르는 속도보다는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쓸 것들을 쓰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벌기도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벌기는 하지만 전에 버는 것보다 지금 똑같은 물건을 사고 똑같은 서비스를 누렸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외식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장 보고 지금 집값 내고 뭐 한다. 근데 유틸리티 비용도 다 올라가고 집 월세도 다 올라가고 왜냐하면 전부 다 뭐 이자니 뭐니 다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고 물건값도 올라가가지고 식재료비도 올라가고 가스비도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월급이 올라간 수준은 조금만 올라가죠. 아무리 생활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크레딧 카드, 빚을 지게 되는 것인데요. 국민들이 지는 빚이 개인적인 빚이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결국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해 선구매 결제 서비스 이용이 올해 들어서 2월까지 40%나 증가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메이시스나 노드스트롬 백화점 등 주요 소매 업체들도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개인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쓰기는 썼는데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신용 불량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개인 신용 불량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연체에 대한 부담은 은행들도 갖게 되고 개인들도 갖게 되고요. 결국 내지 못하고 파산하는 개인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중산층 와르르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은 중산층들에 대한 보호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기업들만 신경 쓰고 있는, 기업들 유치해가지고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내가 한 경제 정책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는 전시 행정 같은 그런 숫자 부풀리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미끼가 무엇이냐? 엄청난 자금입니다. 엄청난 돈을 기업들한테 주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돈 누구 돈이냐? 국민들한테 받은 세금으로 그 돈을 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납세하라 하면서도 오히려 국가가 빚을 더 많이 져서 국민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개인 신용 부채까지 지금 떠안게 되는 이중고를 앓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일반 국민들의 지금 입장이 돼버렸다. 이러한 정책은 그래서 멈추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들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바이드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경제 정책이 뛰어났다. 그것이 먹혔다라고 오히려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는 정말 어이없는 저희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다.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과 같이 깊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미래에 예상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행에 일정 금액의 예금 확보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FDIC가 보장해주는 예금 금고 액수가 있으니까 아시죠? 부자당 25만 불 뭐 이렇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정도의 예금은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돈을 쓸 때가 아닙니다. 최소한 지출을 줄이시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신 그런 상황이다.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네, 지금 미치 매코넬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저녁에 화제가 됐는데요. 미치 매코넬이 지금 나이가 81세입니다. 바이든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펀드레이징 행사에서 쓰러져 가지고 뇌진탕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던 일도 있었죠. 그 이후에 갑자기 발언하던 중에 말을 멈추는,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면서 갑자기 말을 멈추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기자회견 장소에서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켄터키주 커빙턴에서 벌어졌던 기자회견 중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라는 2026년에 선거에 나와야 되거든요. 임기가 끝나니까. 근데 그거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하던 중에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두 차례 반복을 하고 그것은 이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던 중에 갑자기 무반응 상태가 됐다. 30초 정도를 그냥 멍하니 있었다. 보좌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시큐리티 가드 같고요. 보좌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달라. 우물우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좀 얘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말을 못합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한테 크게 빠르게 알려지고 난 이후에 역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의회 국정을 맡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다시 한번 휘몰아치게 됐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여론의 또 다른 타겟이 바로 바이든이 돼 있다. 사실은 공화당의 최고 사령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만 이러한 건강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진작에 제기가 된 인물이 있었죠. 파인슈타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이앤 파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세입니다. 민주당 연방상원의 최고령 상원의원인데요. 이 파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치매 증상이 와가지고 아예 의사 일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표 자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번 더 연방상원 하겠다고 그랬다가 말들이 많아지니까 요번에 올해 말로 은퇴하겠다, 내년 말이죠. 내년 말로 은퇴하겠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못해서 은퇴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건강에 치매가 와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또 있죠. 존 페러먼 펜실베니아주의 연방상원, 이번에 처음 이제 연방상원의원이 된 경우인데 이 존 페러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뇌졸중, 뇌출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건강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건강이 나쁘다고 병원에 거피 타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과연 의회에 나와서 끝까지 자기가 일하겠다라고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과연 봐줘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이든이 지금 80세인데 내년에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러면은 82세에 다시 이제 대통령, 81세겠죠. 이제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81세에 다시 대통령, 죄송합니다. 81세. 네. 그리고,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 임기가 마칠 때가 되면 85세가 되는데 과연 임기 마칠 수 있겠냐? 지금도 걷는 것도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렸지만 AP통신이 시카고대 여론조사 기관인 NORC하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재선에 나오기에는 너무 늙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대통령으로 다시 출마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뭐 77%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고령화된 사회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이 고령화된 의회 그리고 고령화된 워싱턴 DC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은 지금 결코 달갑지 않다.
그것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공이 그렇습니다. 일하라고 국민들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내년 3월 4일로 재판 날짜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죠. 바로 잭 스미스 연방 특별 검사가 지금 1월 6일과 관련해 가지고 워싱턴 DC에다가 내놓은 기소입니다. 이 기소는 이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음모, 공식 절차를, 그러니까 1월 6일 날 의회에서 있었던 그 선거인단 명부를 개표하는 그것을 방해한 혐의, 그걸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전복해서 결국은 미국의 정권을 사취하려고 했던,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음모, 그리고 음모를 실행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었고요. 그 기소된 내용이 엉터리다 뭐다 이야기는 차치하고, 그 재판이 내년 3월 4일 날 열리는데 하필이면은 3월 5일 슈퍼 튜즈데이 바로 전날 재판 날짜를 잡았다.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것이고 명백하게 선거 개입이다라고 강하게 트럼프 선거 캠프 측과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3월 4일 날 시작을 하는 것이 왜 선거 개입이 아니다. 그게 왜 선거 개입이냐? 그거는 그거고 재판은 기소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재판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나저나 그 재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낙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좌파 주류 언론들로부터 나왔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각 주마다 있는 대의원들의 숫자입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도 이런 식의 간접 투표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처럼 각 주의 선거인단들은 몇 명을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몇 개의 주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그 경선 과정도 몇 개 주를 확보하느냐라는 방식으로 하고요. 각 주마다 대의원들이 몇 명이 있느냐라고 이제,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느냐가 결국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는 그러한 것인데요. 각 주마다 선거 일정이 다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선거일 하루가 날짜가 정해지지만은 보통 이제 1월 달에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투표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색깔들이 나와 있죠. 안에 있는 숫자들은 대의원 숫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는 대의원이 많고 어떤 주는 대의원이 적고 그렇습니다. 인구 비율에 따라 나눠지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색깔로 보시면은 3월 달에 있는 게 이 파란색하고 연두색. 파란색하고 연두색이 3월입니다. 그중에 파란색은 슈퍼 튜즈데이 3월 5일 날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요. 3월 5일 날 경선 투표를 하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파란색이고요. 이 녹색,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그 이후에 어쨌든 3월 중에 열리는, 3월 중에 열리는 3월 5일을 제외한 나머지 투표가 있는 주들을 합쳐 놓은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파란색과 연두색을 합치면 이게 3월까지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월 말까지. 근데 3월 4일 날 재판을 시작한다면 그 재판이 과연 얼마나 오래 끌어질 것인가?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 정도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원고 측 입장 발표가 있고 피고 측 입장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증인 불러와서 신문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겠죠. 그러한 절차들이 다 지나가려면은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4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라고 한다면 3월 말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3월 4일 날 재판이 시작하더라도 그 재판이 아무리 빨리 끝나도 4월 초는 돼야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지체가 되면은 4월 중순 혹은 4월 말이나 돼야 재판이 일단락의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3월 말이면은 이미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체로 봤을 때 한 60% 이상의 주들이 60% 이상의 주들이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대의원 수를 이미 확보할 수 있는 때다라는 거죠. 3월 말이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완전히 공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거는 계속 6월까지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하지만 3월 말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이 그러니까 사실상 지명되는 사실상 후보로 낙점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라고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재판을 대통령 선거 뒤로 미뤄달라라고 요구할 여지가 좀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이거를 공화당 보고 그러면 대통령인데 재판을 계속 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아서 감옥에 보내버리면은 대통령 후보 그럼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전국이 다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이긴 합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뭐 그런 주장을 펼치기가 어려우나 하지만 만약에 사실상 확정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변호인들이 그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안정 그리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로 이 선거 재판을 미뤄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은 1심 판결은 뭐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무조건 1심 판결이 나오게 한 다음에 항소심을 하면서 그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을 요구하면서 대신에 항소심 재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해달라 이렇게 이제 뒤로 미루는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일정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지금 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갑자기 뒤집힐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상에 특별한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은 이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각별히 경호를 좀 더 신경 써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오늘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고등법원에다가 서류를 하나 제출을 했는데 이제 기소인부 절차를 포기하겠다라는 서류를 낸 겁니다. 이미 들어와서 머그샷까지 다 찍은 상황인데요. 기소인부 절차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 직접 출두를 해서 법원에 출두해서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주장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특히 원고 측 주장 그러니까 검찰이 왜 트럼프를 기소했는지 이건 이제 풀톤 카운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검찰이 왜 기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3번의 기소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4번째 기소는 조지아 주법상 판사가 그걸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놈의 판사가 그거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내비쳤습니다, 이미. 그래서 트럼프 변호인단 측에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구속이 된 상태로 법정에 나와서 원고 측의 검찰 측의 기소 사유를 들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 각종 TV 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좀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소인부 절차를 밟지 않겠다라고 이제 청원을 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보통 청원을 하게 되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트럼프 자신은 무죄를 주장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의 기소 내용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기소거리가 안 됩니다. 그 기소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한 것이다. 재판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소인부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인데 지금 일단은 기소인부 절차를 포기했기 때문에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풀톤 카운티
고등법원의 이 재판부가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제가 좀 일단 소식을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10월 28일 날로 재판을 시작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트럼프 23일로 요청을 했군요. 10월 23일로 요청을 했고요. 트럼프 변호인단은 너무 이르니까 다음 좀 시간을 좀 많이 늦춰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금 변호인 측과 검찰 측 간에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 어떤 날짜가 나올지는 제가 지켜봐야 되겠다. 하여간 이 소식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청소년 약물 중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기 전에 조기 예방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부죠. 연방 에너지부에서 지금 1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바이든 해리스 administration announces, 그러니까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발표한다는 거죠. 155억 달러, 155억 달러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군요. 저는 120억 달러라고 들었었는데 이 숫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15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느냐면 strong and just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려고 하는 곳에다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retooling the existing plants, 지금 기존의 공장을, 그러니까 내연 기관차를 만드는 그 생산 시설을 전기차 생산 시설로 바꾸는,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재고용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5억 달러.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너지부가 이러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몇십억 달러 정도가 지출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0억 달러는 에너지부의 첨단 기술 차량 제조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출을 해줄 때 어떤 기업에다가 해주는지에 대한 결정을 이 기업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한다라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에너지부가 은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너지부가 은행이 아닌데 이런 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냄새가 좀 나는 거죠. 대출 요즘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두 푼이 아니라 무려 100억 달러를 지금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냐하면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때요,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에 2009년이었습니다. 솔린드라라는 회사에다가, 솔린드라라는 회사는 태양광 쪽과 관련된 회사인데 5억 3,500만 달러의 보증 대출을 해줬어요. 정부 보증 대출을 해줬습니다. 5억 3,500만 달러. 이 회사 파산했습니다. 2년 뒤에. 저희가 최근에 보도해드렸던 회사가 또 있죠. 프로테라라는 전기버스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이 전기버스 만드는 회사, 이 회사한테 1,000만 달러 급여 보호 프로그램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팬데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일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1,000만 달러를 정부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탕감해 줬습니다. 그거 빚도 아닙니다. 그냥 준 겁니다. 1,000만 달러를. 근데 이 프로테라라는 전기버스 회사 파산 신청했습니다. 이달 초에, 한 20여일 전에 파산 신청했습니다. 바이든이 지목하고 홍보해주고, 야, 이 회사 좋은 회사야라고 홍보해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 보증 대출을 해주고, 인건비를 막 지원해주고, 이런 회사들이 그냥 파산해버립니다. 그럼 그 돈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대출을 해줬으면 이자를 얹어서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정부 보증 대출은 그 이자율이 낮은 데다가 만약에 그 회사가 파산해버리면 안 갚으면 그만입니다. SBA가 그렇죠. 물론 기록에는 남습니다.
평생 그 사람이 다시 사업하기는 힘들어지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엄청난 돈을 써버린 사람들이니까. 예. SBI론도 지금 비슷하죠. SBI론도 못 갚으면 그냥 뭐 배째라 파산 그러면은 안 갚으면 그만인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신용불량자로 계속 기록에 남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대출을 그 사람 이름으로는 받지 못하겠으나 하지만 본인 이름이 아니어도 자신의 자녀들 이름으로라도 혹은 자신의 배우자 이름으로 또 대출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부의 눈먼 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 에너지부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이 돈이 제대로 쓰여서 진짜 내연기관차 만들던 회사들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 전환하는데 아주 좋은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럼 뭐 미래지향적인 산업 지원이니까 그거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까지 얘기하기가 애매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바이든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과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매우 수상하다라는 거죠. 포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드 자동차 전기차 트럭 만드는 데 가가지고 막 시운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홍보를 열심히 해주었는데 포드 자동차에서 그 모델 생산 중단할 뻔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큰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 마구 쓰고 있는 것이 매우 불안하다.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크게 돈을 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 5만 가지 뒷거래들 커미션 뭐 리베이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불안하다는 거죠. 해외로부터 그 해외에 있는 기업들 뒤 봐주면서 뒷돈을 챙겼던 바이든의 행적들을 보건대 미국에서도 그 짓 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로테라라는 전기버스 회사, 이 전기버스 회사에 이사 중에 누가 있었느냐?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이 있었다. 에너지부 장관이 되기 전에 물론 그 회사의 주주였습니다. 근데 에너지부 장관이 됐어. 임명을 받고 나면 그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 건데 한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확 뛰어 올랐거든요. 왜? 바이든이 막 가가지고 홍보해주고 이 회사 좋은 회사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현 정부가 전기차를 막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추천해주고 홍보해주는 회사니까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갔었습니다. 기다린 거죠.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팔긴 했습니다. 그 주변 반응들도 안 좋았고 의회에서 왜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기는 했습니다. 그때 팔기를 잘했죠. 그때 팔고 난 다음에 지금 파산했으니까. 에너지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자신이 감독해야 되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그리고 또 그 회사한테 $10,000,000 그냥 공짜로 막 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는 파산시켜버리고 그런데 파산 신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 회사의 CEO를 바이든은 백악관 자문기구에다가 넣어주고 그 사람은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를 말아먹은 CEO인데도 불구하고 백악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위원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보았을 때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가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한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은 뭐 막을 방법은 없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의 메카가 어디가 되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선 그 각 지방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어버렸는데요. 조지아주가 그 어느 주보다도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조지아주, 엘라바마주 그리고 좀 테네시도 약간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현대자동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엔솔이라고 보통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LG 엔솔하고 현대차가 지난번에 이렇게 합자하자 해가지고 합자 법인을 만듭니다. 배터리 합작 법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만 전문적으로 배터리 셀을 만드는 그런 합작 법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 공장 보통 이제 메타플랜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메타플랜트에다 같이 붙여서 거기에 이제 배터리 만드는 공장을 짓는 그런 작업을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초기에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지금 초기에 $55억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전기차 공장 만들면서 배터리셀 공장까지 다 합쳐가지고 $5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지금 조지아주 역사 그리고 미국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도 이만한 액수의 투자가 있었던 것이 드물다. 조지아주에서는 뭐 최고의 액수의 투자였고요.
그래서 와 했는데 지금 오늘 오후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조지아주 주지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총 75억 달러를 투자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은 브라이언 카운티라는 곳인데요. 이 브라이언 카운티는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항만이 있는 사바나 항만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바나 항만이 있는 곳이 뭐 채텀 카운티인데 그쪽하고 붙어 있는 카운티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항만에서 가깝고요. 지금 사바나 항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그 항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큰 배가 컨테이너를 실은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만을 밑에 물 속에 땅을 다 파내고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배들이 올 수 있게끔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를 다투고 있는 규모로 따져서도 상당히 큰 항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브런스윅에도 상당히 적지 않은 규모의 항만이 있어서 국제 교역이 그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지역이 지금 일대가 난리도 아닙니다. 부동산들이. 예. 지금 완전히 뭐 그쪽은 지금 뭐 집값이 10배가 올랐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땅값이 10배가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고요. 예, 집값도 지금 뭐 한 3-4배 정도 올라가 있는 뭐 이런 상황. 예, 팬데믹 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땅값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살아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물론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소문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투자 발표한 것에 대해서 물론 캠프 주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해 동안 우리는 주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를 착공했고,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 공급업체들, 부품업체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품업체들은 이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주변에도 만들어지지만은 전국 각지에, 그러니까 뭐 엘라바마, 미시시피, 테네시 뭐 이런 주변에 있는 다른 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만들어지고요. 여러 주에 펼쳐져서 이러한 그 공급업체들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생태계를,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조지아를 미국의 이모빌리티 수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대규모 투자는 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급여, 학교 및 인프라 개선 등의 형태로 되돌아간다. 조지아주가 기업하기 좋은 주임을 다시 한번 인정해준 현대자동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쪽에 산업이 크게 일어날 것 같고, 일단 그 공장에서만 8,500명을 고용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주변에 다른 부품업체들, 협력업체들까지 따지면은 약 3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 내년 말에 아마 공장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한 변화가 그 지역에 지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시골이었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학교라든가 오락시설, 뭐 유흥시설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조금만 일하다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난 견디기가 어렵다고 다른 데로 이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턴오버가 많이 나올까 봐 지금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과거에 만들었을 때 그쪽도 지금까지도 인력난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에서도 그 인력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하여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실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조지아주는 전체 공급망에 걸쳐 일자리 창출을 추구했고 2018년 이후 2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요.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기자동차 관련한 일자리입니다.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에만 최소 110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배터리 관련 투자의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입니다. 배터리 재활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배터리 제조, 부품, 납품 거의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지아주, 그리고 엘라바마주, 조지아주는, 그리고 메이비 테네시주까지 이렇게 이 삼각벨트가 지금 이제 한국과는 뭐 매우 각별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미 뭐 가까운 사이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한인 사회의 역할도 덩달아서
좀 같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럴듯한 한인타운이 만들어져 있고 한국 음식 맛도 볼 수 있고 한국 사람들끼리 말을 하고 한국말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이 미국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인프라가 지금 조지아주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결국은 이쪽 지역에 있는 동포 사회가 상당히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현지 정치인들과 이 한국 기업들 간의 어떤 리에종, 그 연결고리 역할도 이 동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동포 사회의 역할론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이 조지아주에 있는 한인 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는 하죠. 어쨌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예, 허리케인 이달리아 아주 잘 버텼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곳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이달리아로 인해서 사망한 분이 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 그 이안이라는 허리케인이 있었는데요. 이안 같은 경우에는 140명이 넘는 엄청난 사망자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4등급 단계까지 올라갔다가 상등급 허리케인으로 상륙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상자가 많이 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조지아주에서 1명 사망했다라는 보고가 나왔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망자 보고가 저희가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서도 지금 이제 피해가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사망자 보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부상자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망자 보고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루속히 이제 복구 나서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이렇게 물이 막 차오르는 그런 상황. 많은 분들이 대피를 했었죠. 저희 시청자 분 중에서 또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This is behind the McDonald's. 이게 플로리다 지역에서 촬영한 by 건데 Madera Beach Causeway. 지금 앞쪽에 보이는 데가 The water is 하천 starting to come 같은 up 곳이고요. over 이게 지금 the- 바닷물이 불어나는 거. 근데 지금 빨간 동그라미 고래, 돌고래, 돌핀이 보이는 거죠. Oh my goodness.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이 불어나가지고요. 저렇게 도로까지 지금 돌고래가 올 정도로. 네. 돌고래. Look at him. 전 처음에 저게 상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어 뭐죠? 지느러미인 줄 알고. 근데 돌고래였는데요. 그러니까 돌고래가 도로 위까지 막 가까이 올 정도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이게 피난하면서 대피하면서 촬영한 것인데 그 차가 촬영을 하는 분이 지나갔던 그 자리가 다 물로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그나마 그런 과정에서도 사망자 보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허리케인은 일단은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피해 복구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좀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한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졌었죠.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 근데 플로리다 같이 재난지역 선포 이루어지고 피해 보신 분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왜 하와이에서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론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또 발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와이 쪽에 이제 지원해주겠다라는 지원 계획에 대한 발표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결국 그 지원 계획이라는 것이 피해를 입은
그 하와이 원주민들, 피해를 입은 분들, 주민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좀 씁쓸하다. 가뜩이나 굉장히 마음이 상해에 있는 하와이 주민들 입장에서 믿었던 바이든한테 뒤통수를 맞은 뭐 상황이 지금 자꾸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볼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 바이든의 실체를 하와이가 좀 깨달으면은 뭐 그나마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뭐 가족들을 잃으신 분들, 재산을 완전히 다 태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루속히 지금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일 텐데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좀 제대로 형평성 있게 제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황당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전국에 있는 그 공립 도서관들이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쌓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게 되는 부분은 엘라바마 라이브러리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엘라바마 주의 도서관 협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도서관 협회, 아메리카 라이브러리 어소시에이션, 이 ALA라는 조직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공립 도서관들의 전체 협회의 집합체인데 이 지금 ALA 그러니까 미국 도서관 협회의 회장으로 있는 분이요. 본인 스스로가 레즈비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레즈비언이 아니고 마르크스주의 레즈비언이다. 마르크스주의 레즈비언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공산당 레즈비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사람이 지금 전국 도서관 협회 회장으로 있다. 지금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요. 학부모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교육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네.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있지? 그래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교의 교육 과정에 학부모들이 개입할 수 있게 해달라. 상당히 많은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이 그러한 법들, 학부모 교육 권리를 인정해주는 학부모 권리장전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죠. 이런 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학부모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 키우다 보면 몇 학년 수준에서는 어떤 책들을 읽어라 도서권장 리스트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독후감 써야 되고 방학 숙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결국은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도서관에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언젠간 한두 번은 꼭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안 가도. 도서관에 가봤더니 아이들 책 골라주려고 도서관에 가봤더니 세상에 낯뜨거운 책이 잔뜩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아주 외설적인 성적으로 노골적인 그러한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 책부터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 레즈비언, 게이 뭐 이런 이야기들, 트랜스젠더 이야기들, 나는 트랜스젠더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 뭐 이런 책들 우리 아이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도서관에 갔더니 꽂혀 있더라 이겁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돼서. 그래서 학부모들이 도서관장들한테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이 지역 도서관인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런 책들을 진열을 해놓느냐. 더군다나 애들 보이게 하려면은 저쪽 성인 코너에 갖다 놓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주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두 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엘라바마 주에서 이러한 것이 지금 논란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엘라바마 주에서 논란이 일어나자 이제 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이제 진행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엘라바마 주의 도서관 협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어제 그 성명이 나왔습니다. 엘라바마 주와 전국의 학교와 도서관에서 검열과 억압에 대한 조직적인 시도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스럽게 지켜봤다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인종차별, 성적 취향, 성정체성 및 표현을 다루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누가 누구한테 표적 삼는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전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모순된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파기를 요청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도서관 직원과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격적인 괴롭힘, 언어 공격 및 위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내러티브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러티브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교육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위원 회의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가가지고 항의를 하죠. 아니, 우리 딸내미가 화장실에 있는데 덜렁덜렁 그놈이 놈인지 년인지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가지고 우리 딸을 성추행했다. 어떻게 이걸 가만둘 수 있느냐? 근데 왜 학교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느냐? 항의했습니다, 학부모가. 그런데 그 교육위원들이 회의하다 말고 조용히 하세요. 자꾸 얘기하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수갑 채워서 나갔습니다. 회의 방해했다고. 그 회의 스톱시켜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전국이 다 들끓었죠. 그런데 정작 연방 법무부에서는 FBI한테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교육위원들,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감부터 해가지고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한테 학부모들이 위협한다. 이 사람들 아주 위험하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보호해달라. 국내 테러리즘에 준해서 조사해라. 라고 연방 법무부 메릭 갈랜드 장관이 FBI한테 메모를 보내죠. 국내 테러리즘으로 다뤄라라고. 그것이 또 알려지면서 버지니아주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뒤바뀌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책들이 버젓이 아동 도서 코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옮겨달라, 성인 코너로 옮겨달라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특정 책들은 너무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도서관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였습니다. 모든 책을 다 없애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서관 협회 측의 반응은 책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책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그 학부모들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교육위원들한테 학부모들이 항의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엘라바마를 비롯해서 몇몇 주 도서관 협회가 이 미국 도서관 협회와의 제휴를 끝내겠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하지만 미국 도서관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에밀리 드라빈스키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장려하고 또 ALA, 그러니까 미국 도서관 협회 전략 방향에 사회 정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려고 한다. 이거 좌파 정신이죠. 이념적인 겁니다. 사회 정의 프레임워크. 역차별하겠다라는 겁니다. 흑인들 관련된 거는 더 보호해주고, 백인들과 관련된 거는 없애버리고, 왜? 흑인 인종 탄압했던 사람들이니까 노예 삼으려고 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책을 하는 거죠. 낙태에 대한 책들, 낙태 장려하는 책들을 막 갖다 넣겠다는 이야기죠. 네. 과학적으로 그렇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LGBTQ, 이건 당연히 뭐 이렇고 저렇고, LGBTQ 성 정체성, 어린아이들도 권리가 있는 거고, 그거를 부모들이 못하게 막으면은, 그러면은 정부가 나서서라도 그 아이의 정체성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책들을 도서관에다가 막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캘리포니아인가요, 뉴욕인가 하여간 그런 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성년자인데 본인이 성 전체성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다. 근데 자기 부모가 반대한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그 부모의 양육권을 뺏을 수 있게 그렇게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건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좌편향, 극좌 이데올로기, 우리가 워키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워키즘에 맞추어서, 그 극좌 이데올로기에 맞추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역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권을 뺏어가는 말도 안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런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차별적인 부분들, 잘못된 결정들, 정책들을 올바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이미 서서히 이루어져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끓는 물 속에서 죽는 것처럼 서서히 끓을 때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계속 끓었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이 꺼진 겁니다. 끓고 있던 물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는데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 했던 기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났다 했는데 다시 또 다시 또 끓이는 겁니다. 야, 그동안 못 끓여가지고 온도가 많이 식었으니까 온도를 더 올리려면 더 화력이 필요해. 더 세게 끓인 거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세게 극좌 아젠다를 추진을 한 겁니다. 서서히 해올 때는 몰랐는데 트럼프를 거치는 동안 식어 있다가 다시 갑자기 극좌 아젠다로 넘어가가지고 몰아붙이니까 모든 국민들이 뜨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어떤 분들은 너무 한쪽 편을 들어서 편파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는 편파 보도가 목적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화당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저희가 비판할 것이고요. 트럼프가 잘못하면 또 잘못했다고 비판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이 정권을 쥐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바이든 정부가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결국 다 바이든이 임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다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 갑자기 방송이 꺼졌습니다. 뭐 통신 상태가 고르지 않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몇 번 떴다가 갑자기 끊어졌는데요. 통신 상태가 고르지 않다라는 경고 메시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의 매일 사실은 저희 봅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전용선을 쓰고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전용선 쓰는 게 비용이 제법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용선이 없다 보니까 통신 상태가 고르지가 않은 건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 메시지를 방송 중에 계속 보기는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뭐 처음 겪는 일은 아니죠. 이미 여러 차례 겪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끊어진 게 아니고 검열 때문에 끊어진 것이라면 그러면은 저희가 또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조만간에 대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뉴스앤포스트를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대안을 마련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요. 뉴포레터를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뉴포레터 구독 무료입니다.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만 있으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지인들도 다른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 아시는 지인들도 다 대신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중복돼서 신청이 되면은 한 명만 기록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 이메일 주소 아시는 분들을 좀 많이 추천해 주셔서 저희 뉴포레터를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플랫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채널이 또 닫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면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소통 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포레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바로 www.newsandpost.com에 들어오셔서 거기 오른쪽 맨 끝에 위에 상단에 뉴포레터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저는 금요일 하루 건너뛰고 토요일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해 주고 계신데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점점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가 어려워져 가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 관심 좀 가져야 되겠다. 바이든의 만약에 대선은 포기하고 다른 인물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미국 위해서 또 한국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NNP6 뉴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